그런 분위기 속에서 필리핀에서도 마르코스가 축출당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필리핀 사람들도 그 독재자들을 자기 손으로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필리핀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독재자를 내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필리핀에서 그동안은 아키노 가문이 필리핀을 지배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한 20년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람들도 부패했다는 거 아니야. 그 부패하면서 각 그 필리핀이 엄청난 섬으로 되어 있잖아. 많은 섬에 대한 그러니까는 통치력이 미약해지면서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니까 집권이 너무 오래되니까 부패한 거야. 그래서 치안이 개판이 된 거예요. 필리핀 치안이 개판됐다는 얘기가 한 7, 8년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 필리핀 치안이 개판됐다. 그래서 한국인 사업가들이 막 산에 가서 살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게 7, 8년 전부터야. 그래서 필리핀이 여행 금지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단 말이야. 근데 두테르테가 나타나가지고 두테르테가 나타나서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야. 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필리핀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거기다 왜 필리핀이 미국의 미군 부대의 주요 요지야. 근데 이 두테르테가 어떤 스탠스였냐 하면, 얼마 전에 라디오에 얼핏 들으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테르테가 중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 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정적이었던 아키노 가문이 미국을 세력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테르테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는 거야. 그 와중에 지금 이 판결이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 판결은 결국 두테르테와 중국의 틈을 벌리려는, 두테르테와 중국의 틈을 벌리려는 미국과 일본의 계략이 아니겠느냐. 그 필리핀은 옛날에 일본도요,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랬잖아. 필리핀에 막 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지랄했단 말이야, 일본군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군이 필리핀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 지네가 거기도 지네 걸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중국이 힘을 합치는 걸,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뜬금없는 이번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뜬금없이 이번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3차 대전에 대한 공포를 파는 거야.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정말 그런 공포감을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지금 무기회사 주식 팔아먹으려고. 무기회사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뭔가 이제 건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야. 중동 같은 경우엔 끊임없는 테러를 만드는데,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선 테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가능해? 불가능해.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원 지문을 딱 갖다 바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그 아이폰이 아니면 대부분 다 추적이 다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테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테러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안 된 게 왜 그 인천공항 테러 사건. 대대적으로 뉴스 나왔는데, 구글에서 다운받은 아랍어 어순이 틀렸다, 그걸로 들통났잖아. 그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의 지금 치안 유지 시스템이 일본의 치안 유지 시스템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확실한 1, 2위 국가야. 제일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일본이고, 두 번째로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 이유가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러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전부 다 동사무소에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든가 이러려면 당연히 전입신고가 돼야 돼. 그래도 혹시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몇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온 국민 또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 그래서 통장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파악이 안 된 집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를 해. 그러면 그 집은 특별히 또 감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대한민국이 테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파리가 가령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엔 테러로, 터키나 유럽은 그냥 테러 사건으로 다 흔들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테러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CCTV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범인의 행적이 다 나와. CCTV만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테러 공포가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무기 장사를 하는데 공포팔이를 하는데 적어도 3차 대전 얘기가 나와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앞장서서 3차 대전에 공포를 팔고 있는 거야. YTN 연합뉴스 종편이 다 같이 전쟁의 공포를 팔아서 결국은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하게끔 그걸 노리는 거죠. 이 공포팔이 이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전쟁의 공포를 파는 이유는 딱 하나야. 국민들이 무기를 구입하는데 세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전쟁 공포팔이의 목적이 뭐냐? 결국 무기회사 주식이 올라가려면 무기회사 이윤이 많이 나야 돼. 그럼 무기회사 이윤이 많이 난다는 건 무기가 많이 팔려야 돼. 근데 무기가 많이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불안정해야 돼. 근데 이게 불안정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을 자꾸 미디어에서 조장을 해서 공포를 팔게 해야 뭔데? 국민 세금으로 쓸데없는 무기를 사는 거에 반대를 안 하잖아.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 공포를 파는 거야. 어떤 놈이 전쟁 공포를 열심히 팔았는데 걔 추적해보니까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글을 써왔던 애야. 그런 애가 전쟁 공포팔을 하고 있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그런 그 전쟁 대비 무기 구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 실제로 진짜 전쟁을 원하지 않아. 실제로 진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걔네들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야. 지금 재벌들의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 형태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현물로 뭐 5만원짜리를 몇십억을 쌓아놨다. 여러분 종이 지폐는요 전쟁 나면 뭐가 돼요? 휴지예요. 똥 닦아야 돼. 지폐는 그 전쟁 나면 그거 똥 닦아야 돼. 아 신용카드 전산망이 없는데 무슨 신용카드야. 동전은 무기 저 주머니에 넣어갖고 무기로나 써야 돼. 전쟁이 나면 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면 금덩어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금덩어리로 거래한다? 그래서 뭐 금괴를 쌓아놨다는 얘기 있고 뭐 문재인네 집에 금괴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 금 뜯어 팔아봐봐. 그걸로 뭘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달러? 지금 달러도 옛날 말로는 달러가 최고의 가치를 가졌어. 왜? 금 1달러는 1달러어치의 금과 환금성이라 해서 금을 바꿀 수가 있었어. 근데 부시가 미쳐가지고 그 미국에서 바꿔줄 수 있는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냈잖아. 그래놓고 북한이 위조지폐 만들었다고 뻥을 까고 있는 건데 좌우지간 전 세계에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엔화는 사도 달러는 안 사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지금 달러도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외국에 가서 달러 넣고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하고 주식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우리나라의 1%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재산이 주식과 부동산이라고. 근데 부동산 전쟁 나면 쓰레기장이잖아. 전쟁 나면 부동산 쓰레기장이야. 그 다음 주식 전쟁 나면 숫자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자본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치가 똥값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면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나는 바라봐.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그 쓸데없는 무기들 너무 잔혹해서 쓸 수 없다는 그 무기.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그 쓸데없는 무기를 사들이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 그 돈을 쓰는 걸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결국은 공포팔이용 국지전이나
공포팔이용 테러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테러를 일으키려는 자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떤 거대 권력에 맞서는 거잖아. 아니, 정말로 미국에게 그 핵심적인 타격을 주려면 백악관과 펜타곤에다가 비행기를 꽂아야 되잖아. 근데 왜 쌍둥이 빌딩에다 꽂았냐고. 그리고 펜타곤 일부의 비행기가 빗나가서 꽂혔다는 거야. 근데 그 꽂힌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그 의인이 나타나서 테러범들을 제압해가지고, 그래서 펜타곤을 간신히 비껴놨다는 거야. 다 폭발한 비행기에서 그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테러범을 제압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쓴 소설이냐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 왜. 아니, 그 쌍둥이 빌딩에 내리꽂을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왜 그 밑에, 바로 밑에 워싱턴에 갖다 꽂지, 그걸 왜 안 꽂았겠어. 그래서 9.11 사태에 대해서 그 미국의 무슨 마이클 무어인가? 웬 감독이 하나하나 의혹을 제기한 거 있잖아. 그게 화씨 9.11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블랙박스만 확인해서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 블랙박스만 확인해갖고 모든 내용 어떻게 아냐고. 그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봐.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 가장 효과적인 테러는 어디야? 정부 중앙 부처를 쳤을 때야. 그래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근데 테러범이 정부 부처에다가 하는 거 봤냐고. 공공기관에 아무도 안 해. 주로 어디에다 하냐? 관광지에다 하는 거야. 관광지에 일반 서민들 대상이야. 관광지나 시장 같은 일반 서민들 한테 그래서 자기네들이 논리를 만들기는 무슨 논리를 만들었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뿌리는 게 테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터트린다. 다른 말로 실제로 그 테러의 피해자는 부자들이 당하지 않으려는 거야. 테러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늘 서민들만 테러 피해를 받는 거야. 이게 그들의 논리와 방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 9.11이 나중에 나는 시간이 흐르면 9.11의 실체에 대해서도 난 달라질 수 있다고 봐. 왜? 미국이란 그런 나라야. 1965년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통킹만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했잖아요. 통킹만 사건이 뭐야? 통킹만의 정박한 미국 함선을 베트공이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분노한 미국 국민들이 전면전을 하자고 주장을 했다. 물론 미국 언론이 주도한 거지. 그래서 결국 베트남전에 전면전을 해서 10년 동안 돈을 다 까먹은 거야. 돈을 다 까먹고 패배해서 돌아온 게 베트남 전쟁이야.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근데 그 똑같은 게 이라크에서 일어난 거야. 부시가 똑같이 이라크 전쟁을 10년 일으켰는데,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9.11 사태라는 거야. 역사를 보면 보인다. 통킹만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게, 그 당시 그 사건의 지휘부였던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으로 고백을 하고 죽었잖아. 그래서 밝혀졌어.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 그게 밝혀졌어요. 예. 케네디 암살이 왜 일어났냐?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려고.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라 그랬는데, 이게 케네디나 카터나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전쟁 중심이 아니라 일반 산업 중심의 자본가야.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파병은 해놓고 전면전에 뛰어들질 않은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죽어. 케네디가 죽고 들어온 대통령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통킹만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우연치 않게 미국이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9.11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라크 전쟁을 했고, 그 이라크 전쟁 결과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거야. 결국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후세인이나 빈라덴이 막 미국에게 맞서려는 의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후세인이나 빈라덴의 모든 영상 파일이 옛날 파일인 거잖아. 모든 파일이 옛날 파일이고, 그들의 죽음도 지금 그 미국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좌우지간. 결국은 뭐냐? 그리고 이 후세인이나 빈라덴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옛날에 미국이 중동에서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키잖아. 아버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킬 때,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날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걸프전이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소련으로부터, 그러니까 친소련 정부들이 들어선 거야. 친소련 정부들이 들었으니까 그 친소련 정권들하고 맞서 싸우려고 그 미국에서 무기를 대주는 게릴라 부대를 키운 거예요. 그 게릴라 부대를 키웠는데 그 대표가 빈라덴하고 후세인인 거야. 그래서 후세인하고 빈라덴은 사실은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받아서 자국의 친소련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시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팔은 거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걔네들을 팔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이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 언제나 우리나라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사이비 사건. 그 사이비 사건의 관련자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살아남았다가 국정원에서 일감을 받아서 이 국정원의 일감을 나르다가 나중에 결국 그들을 세월호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가 김 실장 우리가 남이가 예. 망치부인 정도 되면 국론 분열에 앞장서지 말고 설치하기로 정해진 거면 환경평가 자료 등을 되짚어보면서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쓰셔야죠. 너는 국정원이야? 댓글 달지 말고 가서 간첩이나 잡어. 아이 새끼들 진짜 쓸데없이면. 아니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 거실에서 방송하는 외눈박이 아줌마인데 막 나 정도 되면 국론 분열을 막아야 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지금 알았다. 야 이렇게 그렇게 높게 봐줘서 고마운데 고맙긴 고마운데 좀 너무 오반 것 같다. 야 그래요. 네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 방은 몇 명 있냐. 오케이. 그 달에 갔다 온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1969년도에 미국의 컴퓨터로는 달의 그 정착 지점을 계산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달 착륙이 가짜일 거다. 정말로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면 왜 그 뒤로 아무도 못 갔냐. 그렇잖아요. 정말 1969년에 그 미국에서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왜 그 뒤로 아무도 못 갔냐. 바람이 없는 달에 깃발이 펄럭이고 막. 하여튼 그런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언제나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야 됐어. 한국전쟁,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오바마 8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무기 사업자들이 주머니가 말라가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테러 공포가 새록새록 자라난 거야. 그지? 이게 오바마가 들어선 다음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오바마가 이라크 전쟁을 끝내버렸잖아. 끝내버린 다음에 실제로 무기 회사의 무기를 팔 일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부터 갑자기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대대적인 중동 테러 사건, 그리고 시리아 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게 새로운 신냉전 체제라는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무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도 미국의 무기 주식 장사야. 미국의 무기 주식을 팔기 위해서, 무기 회사 주식 장사하느라고
지금 우리의 애꿎은 성주 군민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집 잃은 떠돌이가 되게 생긴 상황이야. 누굴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냐고. 자,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드 배치 지역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말이 자꾸만 이렇게 불분명한 게 뭔가 수상하다. 왜냐하면 성주로 결정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한민구가 성주로 발표한 거는 너무나 성급했다는 얘기를 바로 기자들한테 했다는 거야. 그 기사 봤어요? 화요일날 성주로 결정이 났잖아. 근데 성주로 결정났다 발표가 나자마자 한민구가 성주로 발표한 건 너무나 성급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냐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3시에 다시 성주를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 그죠? 어제 3시에 다시 성주를 발표한 거야? 자, 근데 좌우지간 얘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내가 그래서 알아낸 게 뭐야. 이거 사드 배치의 목적이 뭐냐. 사드 배치 발표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이거 더민주가 사드 배치 반대란 입장을 발표하게 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공안몰이 하려는 거 아니었냐 라고 내가 주장을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이 기사가 나왔는데 내 제목만 봐서 날짜 확인을 안 했어. 뭐냐? 문재인 사드 배치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삼아야.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더러 조선일보가 사드 배치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삼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동영이나 국민의당에서 약간 그 수상한 애들, 걔는 뭔가 내가 지난번부터 수상하다 했던 애들이 문재인더러 입장을 밝혀라 그랬잖아요. 그죠? 문재인더러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하고 이 사쿠라 같은 애들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더러 사드 배치 반대를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막 김종인한테 문재인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논점으로 만들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얘네. 이거 사드 배치 확실히 하는 거 맞냐? 사드 배치 이거 한다는 거 확실한 거 맞냐? 그리고 이 사드 배치 한다는 목적이 뭐냐?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한다 그래서요 당장 내일 갖다 놓는 게 아니야. 사드 배치하기로 하면 건설하는 기간만 몇 년이 걸려. 레이더 기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를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건설을 해서 만들어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 2년? 그리고 실제로 그 미사일 자체는 성능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야. 결국 사드라는 건 엑스밴더 레이더라는 걸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는 게 문제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레이더 기지에 나오는 전자파가 소위 최소 8,000평에 영향을 미치고, 최소 8,000평엔 사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민구가 또 거짓말했더만 100m만 접근하면 안 된다. 100m만 벗어나면 된다. 성주읍하고 1.5km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멀쩡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JTBC 손석희 선생이 뉴스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엑스밴더 레이더 앞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며. 민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개구라를 지금 치면서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목적이, 이게 그 조선일보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사드 배치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곧바로 더민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론이 나올 거라고 쟤네는 계산했을 것 같아. 왜냐? 우상호부터 지금 더민주 의원 85%는 절대 반대야. 내가 파악한 거는 더민주 85%가 그 사드 배치 반대야. 그리고 지금 신중론은 15%밖에 안 돼. 김종인과 15% 정도만 신중론을 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계산했을 때는 당론으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했을 거다.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발표하면 그 순간부터 사드 배치가 논점이 아니라 뭐가 논점이 되는 거야? 더민주 빨갱이, 더민주의 안보의식, 국가안보 내팽개친 더민주,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스토리를 짜놨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공안몰이.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를, 이론적인 냉전 체제를 만들고 종북 프레임으로 그 공포 정치를 밀어붙이려고 얘네들이 그래서 이 사드를 던진 거 아니냐. 왜? 사드를 던져놓고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 우왕좌왕이야. 그렇잖아요. 사드를 발표해놓고 지네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어. 막 위치 선정 가지고 쌩 난리가 나지. 자기네들끼리 막 찬성했다 반대했다 막 입장이 막 반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건 뭔가 수상하다. 이거 사드 배치 발표의 목적 자체가 이거 더민주의 안보 의식을 공격하려는, 그래서 신공안 통치로 몰아가려는 작전 아니었냐. 그러니까 빨리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호를 비롯한 그 더민주의 정상적인 85%는 절대 반대를 입장으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김종인 이 사람이 거기서 버티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갖다 김종인이 막 어떤 그런 수를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김종인은 내가 볼 때 보수야. 김종인은 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하고 척을 지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인 거야. 이 사람은 그냥 그 마인드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역관계가, 이 김종인이라는 캐릭터가 보수이고 친미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등거리 외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 85%의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막 그 당론으로 반대하자고 해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오묘한 조화가 지금 쟤네들의 작전하고 안 맞아떨어진 거야. 원래 얘네들의 작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문재인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김종인을 막 까대면서 더민주로 하여금 막 반대 당론을 정하게 한다라는 게 쟤네들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왜 더민주가 빨리 당론으로 반대 안 하냐고 계속 쪼고 있잖아. 목적이 뭐겠어. 그래서 더민주가 반대 당론을 정하는 순간 전쟁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드를 배치하냐 마냐, 사드의 문제점이 아니라 더민주의 안보관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종북 프레임으로 북풍론으로 이제 막 몰아가려고 얘네들이 이제 일단 딱 던졌는데 당론이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진보당하고 국민의당은 일찍이 결정이 됐잖아. 근데 더민주에선 자꾸만 일이 늦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민주 지지자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더민주가 그 사드 반대란 입장을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 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사드의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더민주의 안보관, 이 종북 세력, 이 프레임으로 지금 판을 짠 것 같다. 여기서 또 김종인이 똑똑하다 어쩐다. 김종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김종인은 자기 캐릭터에 충실한 거야. 그걸 내다본 게 아니라 김종인은 김종인 캐릭터에 충실한 거야. 근데 그 김종인 캐릭터에 충실한 것과 나머지 의원들의 캐릭터대로 충실한 것이 지금 충돌을 했는데, 그동안의 일이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과정이 있었잖아, 스토리가. 그래서 지금 전권을 김종인이 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도리어 쟤네들한테는 스텝이 꼬이게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건 쟤네들의 스텝이 꼬인 이유는, 설마 김종인이 이쪽 문재인 측에서, 여기서 문재인의 발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문재인의 글 좀 갖고 와봐. 내가 문재인의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진짜 이 사람 많이 달라졌네. 예. 자, 이 문재인의 글을 보면서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냐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검토하라 그랬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된다.
내가 이해한 세 가지 단어야. 첫째, 쟤네들이 원한 건 문재인 입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말이 나오길 바란 거야. 그래서 반미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재검토라는 말이 나온 거야.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사드 배치를 반대하란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 재검토 다음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야. 안철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는 국민투표를 하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국민투표가 새누리가 바라는 바야. 왜? 국민투표를 하면 종편으로 때리 박아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본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국민투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쑥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법조인이잖아. 법조이니까 법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국회로 싸움의 장을 만든 거야. 이것도 내가 되게 놀란 부분이야. 세 번째,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입장이 아니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공론화. 이 세 가지가요. 첫째, 재검토해야 된다. 둘째,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셋째, 공론화해야 된다.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법리 근거를 마련해놨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문재인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야. 이거 내가 볼 때요, 문재인 주변이 뭔가 변했어. 히말라야에 가서 길을 받아온 건가? 뭔가 문재인이, 이건 내가 볼 때 문재인을 위한 덫이야. 더민주의 그 소위 친문 세력, 더민주의 친문 세력과 더민주당을 위한 덫이야. 사드 배치로는. 실제로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거는 이 더민주하고 문재인한테 놓은 덫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 덫을 이게 어쩌다 보니까 김종인이 반대를 해버리는 거야. 김종인이 동의를 안 해준 거야. 사드 배치 반대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일정이 꼬이면서 쟤네들의 스텝이 꼬여버린 거야. 바로 반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반대가 안 나와버린 거야. 거기서 일단 쟤네가 스텝이 하나 꼬였지.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얘는 당 밖에 있으니까, 이제 문재인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스타가 되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첫째, 재검토해야 된다. 공론화해야 되고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쟤네들이 친 덫을 다 피한 거야. 나는 그렇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내가 이게 사실인지 몰라.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바라본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예. 내가 보기에 지금 판이 왜 저렇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기 똥을 싸고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실제로 이거 사드 배치 한 다음에요. 지금 우리 동네에 한나라,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했던 어른들도 욕을 하고 있어.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왜? 기본적으로 사드의 문제가 일단 어느 지역에 설치되든 그 지역 땅값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경상도 출신이 또 많아. 경상도에다가 사드를 설치한다는 건 본인들이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한 떼기씩이라도 갖고 있는 땅값이 똥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무엇보다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사드를 설치를 했는데 자기 고향 땅값만 떨어뜨리고 실제로 수도권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보수들도 화가 나는 거지. 그게 제일 빡친 내용이야. 예. 두 가지 다. 고향에서 물려받은 한떼기 땅도 땅값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사드는 그 지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이 전자파라는 건 영향을 미치니까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두 번째는 그나마 그 개 같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명은 보호를 못한대. 이게 열받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야. 그 봐봐. 아니 지네가 배치한다고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해놓고 왜 저렇게 우왕좌왕하냐고. 왜 이렇게 딴 목소리가 막 나오냐고. 목적이 뭐냐. 이거는 정말 사드 배치를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구나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물론 내 생각이 나의 이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건 더민주와 문재인을 위한 노린 덫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그거라고. 새누리당에서 너무나 지금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너무 우왕좌왕해. 지금 윤병세는 반대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국방부도 그렇고 막 다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리고 장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리된 모습이 아니야.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고. 갑자기 터진 모습이야. 그럼 왜 갑자기 터트렸냐는 거지. 갑자기 터트린 이유는 뭘 노린 거냐. 더민주를 덫으로 더민주가 사드 반대 입장을 발표하게 해서 왜냐. 자기네들도 사드 문제 있는 거 알아. 지금 최경환이가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사드 배치 반대하고 갔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친박 윤상현이랑 친박 최경환이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윤상현이나 최경환도 사드 배치가 문제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들도 반대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근데 그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 이걸 던졌겠냐고, 박근혜가. 이건 목적이 단기간 안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야.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드 배치 반대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더민주의 반응을 그렇게 계산한 거야, 얘네가. 내가 볼 때 얘네는 더민주가 당연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론화할 거라고 바라본 거야.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걔네들 그 다음 수를 본 거지. 그래서 반대 얘기가 나오면 바로 공안몰이. 그래서 우리 방에 채팅 글 쓰는 애들이 지금 스텝이 꼬인 게 사실은 두 번째 근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지지자들 사이가 우왕좌왕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 얘네들이 글을 쓰고 있는 논조가 이거는 지금 종북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준비된 애들인 거야. 종북 프레임으로 가동돼서 사드 배치 반대냐 아니냐를 갖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얘네들이 원한 답은 더민주의 사드 배치 반대라는 발언이구나.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발언을 유도한 뒤 이걸로 종북 프레임을 씌워서 더민주하고 문재인을 잡아먹겠다는 거구나 라고 나는 추측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추측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 추측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 오늘 아침에 지금도 살아있나? 어떤 뉴스에 얼핏 보니까 지금 더민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기로 했다. 맞아요? 사드 배치 반대로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맞아요? 아니, 더민주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85%가 반대거든? 사드 배치 반대인데 어떻게 그 더민주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게 된 거야? 더민주 지도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안 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당내 기구를 만들었는데 무슨 의총이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니까 내 추측이 맞게 받아들여진 건가? 설마 우리 방송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 내가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화요일에 하긴 했지만 설마 내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결정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자, 문재인이 답을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답을 얘기했어. 무슨 답? 공론화.
이제부터 사드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드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영남에다가 계속 사드의 공포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야. 왜? 영남은 사드의 직접 피해를 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 돼? 사드가 수도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영남과 수도권에 양대 바퀴를 굴리면 되는 거야. 사드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사드가 수도권에 2,500만을 버렸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 공론화하면 되고, 영남에서는 이 사드의 전자파 위험이 어디까지 가냐. 자, 봐봐요. 그 영남에서 원전 문제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 그리고 거기다가 고압선에 대해서도 영남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거 반대해. 그 영남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으면서도 반대하는 게 원전하고 고압선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사드까지 갖다 놔. 완전히 이 영남이 이 전자파의 저기가 되는 거야. 본산이 되는 거야. 얼마나 암 환자가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이 암 치료비를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건강보험료 다 같이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사드는 계속해서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박근혜의 무덤이 되는 거야. 땅값도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그랬잖아요. 작년 9월 이후로 박근혜 측에서 뭘 하든 역풍이 분다고. 내가 볼 때 지금 이 사드는요, 아니 마치 누가 원래 계획이 이런 거야? 쟤네들 원래 계획이 사드를 터트린다. 그리고 더민주가 미적미적 거리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막 도리어 역풍을 맞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수도권과 영남의 전통적 지지층을 무너뜨린다. 이게 걔네 계획이야? 아니 내가 잘 몰라서. 박근혜가 마지막에 자폭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기로 한 거야? 뭐 이철이는 뭐 어쨌다고? 이철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예, 이철이도 사드 반대한다고?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은 사드를 반대하는 게 맞다니까.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은 사드가 반대를 해야 될 문제야. 이거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그 지역만 죽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죽어.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정당으로서의 더민주가 반대라는 당론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야. 사드를 반대라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더민주의 안보가 논점이 되면서 안보의식, 종북 프레임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반대라는 걸 더민주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민주는 사드의 문제점만 얘기하면 돼. 더민주는 계속해서 사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박근혜가 왜 사드를 그렇게 섣불리 결정했느냐, 이것만 계속 비판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나가면 되는 거야. 반대는 국민이 하면 되는 거고. 예. 이게 이 판이 쟤네가 짠 그 종북 프레임을 깨면서도, 사드의 문제점을 알리면서도 이 사드를 가지고 내년 선거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며, 내가 작년에 그 얘기했던가? 작년 8월에? 박근혜가 그 군부 독재파들이랑 같이 전쟁 공포를 팔고 종북 프레임을 파는데, 그로 인해서 이 미국에 대한 실체까지 드러나게 될 거다. 그 얘기 언제 했는지 혹시 내가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박근혜가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전쟁 공포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아버지 부관 참시한 것처럼 박근혜의 전쟁놀이가 미국의 실체를 드러나게 할 거다. 그 얘기 했지. 내가 분명히 했지. 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얘? 사실요, 솔직히 지금 이 사드 문제 이전에는
막 미국 그러면 무조건 우군이고, 우리의 우방이다, 혈맹이다 이랬잖아. 근데 요즘에 인터넷 댓글로 미국을 혈맹이요 우방이라고 쓴 사람들 딱 보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래도 미국이 혈맹이니까, 미국을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 정해져 있어. 오타도 똑같은 오타 되면서 정해진 인간들만 미국이 혈맹이요 우방이라고 얘기하고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여러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사드 문제를 결국 무기 장사라는 문제로 국민들이 읽기 시작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기 사업가들의 주식값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를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일반적인 국민들, 옛날에 이거는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던 부분이야. 참 어려웠던 부분. 근데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체를 막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볼 땐 옛날에 몰랐던 일반 국민들이 이걸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번 사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전쟁 위기가 막 극대화되면서 이 세월호 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그 결과 지금 전쟁 공포는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을 위한 장사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작년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몰랐다. 작년 이전에는 미국이 혈맹이고 우방인 줄 알았는데 이 세월호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사람 손. 세월호 이전에는 정말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 우방이고 정말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세월호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사람. 진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전에 바뀐 사람은 내가 묻고 싶지도 않고 세월호 이후에 바뀐 사람들을 묻는 거야. 예.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적폐가 드러날 거다. 모든 이 근본적인 저들의 문제점이 다 드러낼 거다. 근데 난 이게 지금 그 상황이라고 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천안함 때 우리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천안함 때 깨달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럼 이 변화는 언제 시작됐느냐?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변했어. 사실은요. 김영삼이 배신을 하잖아. 김영삼이 민주세력을 배신하고 노태우 편에 들어가서 3당 합당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영남의 민주세력이 모두 민주화 운동이 사라져버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진짜 눈에 안 보이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대한 입장,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호남은 상대적으로 반미의식이 좀 강했어요. 왜? 광주를 겪으면서. 이게 광주항쟁 때 광주만 고립된 게 아니야. 다른 지역에도 막 총 들고 군인들이 돌아다녔대. 전주랑 순천 가서 들었어. 광주항쟁 때 광주만 고립된 게 아니라 전주에서도 총 든 군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 광주항쟁 당시에. 호남은 전체적으로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호남 사람들이 미 문화원에다 불을 질렀냐 하면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던 거야. 그때 광주 때요. 무슨 미 항공모함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대.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구나라고 좋아했다는 거야. 군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광주와 호남 사람들이 미국이 전두환을 무찔러줄 줄 알고 좋아했는데 도리어 전두환의 손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호남은 일찍이 미국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야. 그런데 영남 쪽에서는 김영삼이 투항해버리는 바람에 영남 민주화 세력은 그 미국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 운동의 맥이 끊겨버린 거야. 예, 그게 맥이 끊겨버렸던 거야.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의 민주 세력을 복원한 거야.
그래서 영남의 민주 세력이 복원이 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막 욕을 먹으면서 도로 막 흐지부지 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야. 영남 민주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정신을 차린 거야. 이거 뭐냐? 탄핵 때 한번 탄핵으로도 안 된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써 깨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천안함 문제, 연평도 문제 이런 거를 남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이 대북 관계가 꼬이면서 실제로 영남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경제활동이 대북 관계가 무너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거야. 실제로 이명박 때부터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대기업의 주식값은 올라갔는데 서민 경제가 몰락한 이유는 대북 관계가 혼란을 겪으면서예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바로 작년에 메르스를 덮기 위해서 전쟁 공포를 팔았는데, 박근혜가 파는 벌렸는데 재미는 망치가 봤다. 그게 일베 애들이 욕한 거라며. 일베에서 막 애들이 쌍욕을 하면서 씨발 파는 박근혜가 차렸는데 재미는 망치가 봤다. 왜냐하면 그때 토요일 오후에 망치분 방송을 6,000명이 봤어. 그날 이후로 정말 어떤 부풍도 안 먹히고 어떤 전쟁설도 안 먹히더라고. 그때 막 전면전 간다고 막 생쇼들 하다가 딱 중단 6,000명이 봤어. 그때 토요일 날 6,000명이 봤다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것도 무한도전하고 그럴 때였잖아. 그죠? 무한도전하던 그 시간에 토요일 저녁에 6,000명이 봤어. 6,000명이 넘었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의 그 논리가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소위 이제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냐?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하고, 민노당을 너무나 사랑했거나, 지금도 정의당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특히 이 공안몰이나 이런 거에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 내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그 전쟁 공포, 이걸 되게 크게 느껴, 이 사람들이. 예. 북풍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좀 많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적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막 그 굉장히 앞서서 그 뭐 진보 정당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진짜 이놈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지식인들이야.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한 지식인들이고 어떤 사회단체 활동 같은 거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이 국제관계나 이런 거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정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나친 공포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두려워하지 마. 왜? 솔직히 뭐라 그러나, 나도요, 내가 뭘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어.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야. 야, 쟤네 갖고 있는 재산의 반 이상이 주식이랑 부동산인데 전쟁 나면 똥값 된다. 전쟁 나면 똥값 되는데 쟤네가 그걸 원하겠냐. 뭐 해외로 빼돌린 재산? 그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현금화하는데 오래 걸린다며. 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현금화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쟁 남은 쟤네들 재산의 상당수가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그게 다 똥값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함부로 전쟁 결정을 못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공포만 판다는 거야. 공포를 팔아서 무기 장사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주신 게, 그 무기 장사가 우리랑 무슨 관계냐. 내가 그랬거든. 아니 근데 하나님, 지들끼리 무기를 사건 팔건 그걸 왜 자꾸 저렇게 공공연하게 공포를 주나요? 야, 무기 뭘로 사겠냐? 그래서 돈이요. 누구 돈? 결국 무기 구입에 실제로 이제 세계에 지금 이번 사건 전에 세계의 중심 주제가 뭐였어? 복지였잖아.
기본 생활금,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단지 시민이라는 이유로 지급받는 돈. 복지가 중심이었잖아. 예. 그래서 기본급, 기본소득, 그렇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막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 일이 터진 거잖아.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거 결국 뭘로 하는 거야?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다 주려면 얘네가 세금을 엄청 내야 돼. 지네 창고에 쌓아놓은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뭘 하면 전쟁 공포를 팔고, 그래서 무기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세금을 무기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지네가 세금 낼 필요가 없고, 전쟁 공포 속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할 만한 사람은 없잖아.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거냐, 이 논쟁 기간이었어. 그래서 사드 얘기하고 공안몰이 하려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냐. 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예, 지금 망치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판이 딱 보이는 거. 근데 이게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망치부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추측인데, 예, 저의 추측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몰라, 내가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판은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더민주가 선택한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 나 그 뉴스 좀 한번 다시 봅시다.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기사 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져 있나요? 몇 가지 뉴스를 보고 갈게요. 자, 망치부인 이야기가 좀 잠깐만요. 망치부인 이야기가 설득력 있다. 공감된다 손. 예. 망치부인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된다 손.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는 이걸 막 김종인을 띄우면 안 된다고 봐. 이거는 김종인이 그런 박근혜 수를 읽어서 막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우상호와 김종인의 캐릭터가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라고 봐, 난. 우연히 우상호하고 김종인이란 캐릭터가 딱 만났는데, 뭐 문재인까지 이 캐릭터들이 만들어낸 하모니가 우연히도 지금 박근혜네 쪽 애들의 스텝을 꼬이게 한 거 아니냐. 더민주 지도부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 안 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당내 기구 만들었는데 무슨 의총이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근데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했어요? 나 당황스럽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드 배치의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에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사드 관련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하자는 당내 기류에 대해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무슨 의원총회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민주에 만들기로 한 사드 대책기구는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점검하고 주변 국가의 갈등, 국론 분열 극복책, 경제 피해 대책 등
4가지 중점 사항을 꼽아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이게 결국은 문재인이 이야기한 공론화의 길이죠.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주변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외교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데 사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모두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이거 봐. 그러니까 반대는 분명히 해야 돼. 반대 입장은 개별적으로 하되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도 사드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해야 된다. 우리 방송 보나? 그러나 더민주의 핵심 당직자는 우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에 비판적이지만 이 문제의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는 따로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민주 의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원식의 판단이, 우상호의 판단이네. 이건 우상호의 판단인 거야. 예. 더민주 의원들에 따르면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12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4명 중에 김성수, 이철희, 이훈, 정재호, 최명길 등 신중론을 편 6명을 제외한, 이철희는 신중론이네. 18명이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론에 섰다. 6명 대 18명. 그러면 24명 중에서 24, 64, 24. 그럼 25%네? 75%가 반대한 거네? 사드 배치에? 이 75%가 사드 배치가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반대론에 섰다. 간담회 직후 신중론자들의 발언이 많이 부각되면서 외경상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언제였다고? 12일이었다고? 비공개, 그러니까 12일날 비공개 간담회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한 거야?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간담회에서는 반대 셋, 신중 1의 비율로 사드 반대론이 압도적이었다는 이야기다. 12일 몇 시? 12일 몇 시? 우리가 방송하기 전이야 후야?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민평년 의원 16명이 13일 당내를 향해서는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압박했고 국회 차원의 사전 비준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도 반대가 압도적인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평년 의원총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핵심 당직자는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서 간담회에서 드러난 반대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도 원내 지도부가 의총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비대위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을 펴고 우상호의 원내 지도부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게 지도부의 중론이라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사드 문제는 국가 안보가 걸린 중장기 과제라며 추미애, 송영길 등 당권 주자들이 모두 반대 입장인 만큼 8월 27일 전당대회가 만들 새 지도부는 지금의 김종인 지도부보다는 선명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전까지는 좀 더 여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송영길이 무슨 진보야 진보는 나발. 그러나 사드에 대한 더민주의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주중 여론조사, 리얼구라. 더민주 정당 지지율이 뭐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뭐 올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개소리죠. 안민석 의원은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 인터뷰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은 제1야당으로서는 대단히 비겁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는 지지자뿐 아니라 중도 측까지 실망감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긴급 의총을 소집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각자 떠들 사람은 떠들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을 때 나타날 후과 지들이 책임져? 만약에 그래서 종북 프레임으로 짜지면 안민석 네가 책임질 거냐? 13일 민평년의 사드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반응도 다소 엇갈렸다. 소병우는 나도 반대 입장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당 지도부의 의견도 이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확 바뀐 거구만 기류가.
의총 결과는 한쪽이 압도적이었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 전체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집단 아니냐. 12일 의원 간담회도 의견 조율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 당내 싸움으로 몰아가니까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만 가는 것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도 이해한다. 김현권 의원은 당 지도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한미 모두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럴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끼리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칠곡 성주 등의 반대 목소리를 보면 민심은 굉장히 폭발적이다. 민심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치는 이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민평년 차원에서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하고 의총에 관한 요구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평년이나 뭐 김근태 걔나 뭐 이렇게 진보적인 의원들은 끊임없이 사드 반대에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더민주 무슨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보도돼야 된다고. 보도를 하되 그런데 당론으로 반대라는 입장이 딱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프레임이 정부 프레임으로 가니까 그건 최대한 결정은 미루면서 사드의 문제점을 최대한 발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언론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하게 얘기하면 인터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가령 김종인을 비판한다는 논조로 딱 던져. 그러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거야. 그때 김종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드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방송으로 막 말해버리는 거야. 전술적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문재인계가 아니면 문재인의 발언이 조금 비겁해 보인다라는 뉘앙스로 던져. 그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그러면 문재인의 발언이 되게 선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드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이제 막 생방송 얘기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드의 문제는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더민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국민 전체가 반대한다면 그 반대를 따를 것이고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면 찬성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정당이다. 요 스탠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사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계속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치 김종인이나 문재인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주제는 사드에, 틈만 나면 사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그게 공론화 과정이지. 그래서 공론화를 계속해서 사드를 온 국민이 이것들은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냐. 왜 도대체 사드를 하려고 하냐. 내가 볼 때 새누리당에서 특히 친박에서 사드 반대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지금 국민 여론이 사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사드 반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더민주가 수권 정당이 됐을 때 이전 정권에서 결정한 조약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면 국민적인 반대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때 이제 종편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막 더민주를 비난하게끔 몰아갈 거란 말이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생각은 더민주를 막 비난하고 몰아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사드를 배치한 게 누구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거. 새누리와 박근혜잖아. 비판의 대상은 새누리와 박근혜고 그러면서 사드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게 국민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나는 봐요. 이모티콘 3개라서 강퇴. 몇 번을 얘기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내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청자들은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게 다 알아듣겠어요? 가만있어 봐. 이제 시청자는 4,000명이 넘었는데 추천은 2,900개야.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봐? 이게 내 망치 부인 말이 동의가 안 돼요? 보는 사람은 4,000명이 넘는데, 아까 보는 사람이 아까 300명 가까이 넘어갔고 4,400명? 근데 추천이 2,900이야. 그럼 한 1,300명은, 1,500명은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 동의하는데 추천 잊어버린 건가?
10미닛을 쏘라고 막 지금 확실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돼요? 맞는 것 같대요? 이철이가 했다네. 이철이가 뭘 했다는 거야? 예, 이철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이철이가 했다네요. 그런데 이철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철이가 했다네요 하신 분, 이철이가 뭘 했다는 거죠? 예. 아르케님, 이철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 JTBC에 나와서, 이철이가 JTBC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뭘 했다는 얘기지? 자, 하여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 이철이가 뭘 했던 건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 동안에, 우리는 이제 요런 내용, 우리가 널리 펼쳐야 될 뉴스 중에 하나죠. 네. 무슨 뉴스냐? 내가 내 꿈속에도 나온 분이야. 자, 지금부터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사드 배치 이후의 상황을 보여줄 가장 가까운 사례인 일본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레이더 기지를 보면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성주의 경우에 이미 사드 기지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과는 입지 자체가 크게 달라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철조망 뒤로 보이는 커다란 녹색 건물에서 굉음이 흘러나옵니다. 2014년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 기지입니다. 레이더 하나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발전기는 6대. 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돌아갑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전달됩니다. 레이더 반대편으로 5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서도 발전기 엔진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국방부가 설명한 레이더 기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더욱이 성주의 경우 입지 자체가 일본 레이더 기지가 들어선 교가미사키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토 북쪽 160km 거리에 있는 이 기지의 사드 레이더는 북서쪽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 반경 어디에도 민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가동된 직후부터 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마을 곳곳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팻말이 걸려 있고 레이더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경을 벗어난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한 구토와 어지럼증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토와 어지럼. 주민들은 미일 양국이 레이더 배치 이후 정확한 전자파 안전평가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거 레이더 회사가 만든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괌. 북쪽 해안 밀림에 자리 잡고 있고 일본처럼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 북서쪽 1.7km 정도에 보이는 시설은 민가가 아닌 군사시설로 중국과 북한을 비추는 방향에 민가는 없습니다. 2013년 4월 임시로 설치된 이 포대는 아직 영구 배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환경평가 사이트를 개설해 1년 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미국 기관지인 성 조지는 괌 사드 포대 현지 르포 기사에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성조지와의 인터뷰에 나선 사드 운영요원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이라며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데 개돼지라고 경북 성주는 불렀구나. 내륙입니다. 바다를 비추고 있는 일본, 괌과 달리 민가를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향할 포대 북서쪽 2.5km 반경 이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경찰서 등 성주 중심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 육군 교범에서 항공기나 전자장비 배치가 제한되는 5.5km는 물론 비인가자 출입이 통제되는 3.6km보다도 가깝습니다. 韓国のような陸地に作られたとき、どういう影響があるかという話になると、京ヶ岬の経験では全然その資料がないです。海に向いてるから。で、1000キロとか1500キロといわゆる平壌まで飛ばすという電磁波ですから、ものすごい強力やから、 전자파와 소음, 수질오염 등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레이더로부터 100m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와 냉각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레이더가 내륙, 특히 민가를 향할 경우 생길 각종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청이랑 초등학교가 유선입니다. 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이게 그 미군 부대에서 얘기한 거잖아.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이다. 그래서 개돼지 얘기가 나온 게 이래서 나온 거구만. 지금 정부 고위 인사가 민중이 개돼지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지금 이제 이 성주 군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괌이나 지금 일본에 있는 레이더에 민가가 없는데 우리 저 군청이 지나가요? 군청. 와, 이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유가 그거였어. 야, 이 새끼들 진짜. 아유, 우리 성주 군민 여러분. 예, 이 좌절하지 마시고 온 군민들이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라오셔가지고 손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내가 지금 몸만 건강하면 내가 진짜 이 날아가는데 말이에요. 예. 저기 뭐니, 이 저기 성주에 가서 성주 군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생방송을 진짜 하고 싶은데, 네. 자, 우리 이때 이 권영철 기자의 Y뉴스, 나는 권영철 기자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왠지 우리 오빠 같아.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소리가 너무 작을래나? 권영철의 Y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기자. 오늘 Y뉴스에서는 무슨 막말 얘기하신다고요? 멍멍 꿀꿀 뭐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 취급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참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거나 예.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빚이 있어야 화이팅을 한다. 심지어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어제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우, 개돼지가 앞발로 저 문자 치려니까 참 힘드네요. 오타 하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막말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이제 그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문제가 되자 취중 실언이었다. 과음 때문에 벌어진 실수다 이러면서 빠져나가려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것도 보면 때마다 반복되는 변명 똑같아요. 뭐 거의 근데 또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예. 거의 많은 대부분이 또 술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는 거냐? 왜입니까? 이게 첫 번째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예. 주인이 국민입니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데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순 우리말로 하자면 사실 머슴이라고. 머슴이죠. 예, 머슴입니다. 그런데 머슴이 주인을 개 돼지라고 부르면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고 신분제를 공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과 머슴이 뒤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뭐 교육부 나형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이나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 이게 교총회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주인인 국민이 자기가 주인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요. 예, 자신이 모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머슴화되어 왔다. 길들여져 왔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먹고 삽니다. 아하. 머슴들을 위해서 투명한 유리지갑으로 온갖 세금 다 내면서 예. 머슴인 고위공직자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네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머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뭔가요? 공무원은 아무리 똑똑해도 인사권자만 쳐다봅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부패하고 못났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민의 눈치를 본다. 네. 그런데 공무원은 윗사람, 인사권 쥔 사람의 눈치만 본다? 그렇죠. 아하. 왜 언론들이 매번 국회의원만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왜요? 공무원들이 항상 국회의원 탓만 되기 때문이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탓도 정말 없진 않지만은 예. 그것보다는 행정부,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임명직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의원들을 비판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이 우리가 주인인 걸 자꾸 잊는다. 네. 세 번째는 뭐죠? 공직 사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은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지도 않을 것이고 기강이. 그에 앞서서 이런 문제의 인물들이 중용되거나 낙하산을 타고 요직으로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하. 대표적인 인물 홍기택 AIIB 부총재의 행보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물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KDB 산업은행 회장으로 국제금융기관인 AIIB 부총재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낙하산 태워서요. 예. 낙하산들이 판을 치고 고위공직자들은 오로지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이니까 이런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진심으로. 이게 뭐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어떤 공직기관 회의의 어떤 누적된 결과물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개인적인 일탈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일탈이 맞습니까? 누군가 시켜서 한 말은 아닐 테니까 조직적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느슨해진 건 맞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예, 전직 고위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가 없다거나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나사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뭐 첫 번째 이유와 맞물리는 건데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합격한 공직자들은 일종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나는 다르다. 아하, 나는 1%다. 내지는 1%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의식? 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나국장에 대해서 교육부 전직 고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씌인 것 같다. 그 순간에. 또는 좀 튀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사고를 쳤다거나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는 전직 고위 간부는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 나가다 보니 사람이 변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 변한 것 같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민의식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참 뭐 이런 현상을 우스개로 만들려는 건 아닌데 모든 건 술 때문이라는 겁니다. 술이요. 아까 그 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진짜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긴 많아요. 나영욱 기획관도 술자리였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이정호 센터장도 회식 자리에서 술이 있는 자리였고 최몽룡 명예교수도 술에 취해서 승희롱 발언을 했고 뭐 안양옥 장학재단 이사장은 술은 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였습니다. 이게 1999년 파업 유도 사건 기억나십니까? 진형구 검사장 사건이요. 이때도 폭탄주가 탓이었고요. 2000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희롱성 발언도 폭탄주 탓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사실 술 탓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소신과 자세가 예. 술 때문에 술의 힘을 빌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취중 진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치중 진담이라고 봐야죠. 이게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게 술이 취하니까 본심이 드러난 게 본심이 아니냐. 나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이제 저녁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사적인 자리로 보긴 봐야죠. 사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게 교육부 대변인과 홍보 담당관 그리고 나국장이 참석했고 경향신문에서는 정책사회부장과 교육부 출입기자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아, 저녁 자리긴 했고 술자리긴 했지만 그건 공적인 자리다? 예, 이준석 교육부 장관도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이게 이 공적인 자리냐 사적인 자리냐 물으니까 예.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이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뭐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와야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고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로 봐야 되는 거죠. 권인철 기자, 제가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저녁이나 술자리에서 막말을 자주 합니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좀 편한 자리이다 보면은 뭐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뭐 28년째 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제가 들었던 얘기들 다 기사로 썼으면은 난리 나는 일들이 적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 어떤 것은 써야 하고 어떤 건 쓰지 않고 그냥 넘겨도 되고 이런 건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자와 취재원들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는 얘기를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그리고 서로가 편안하게 본심을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어떤 중요한 사건들, 민감한 정책들의 뒷얘기,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보도를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경향신문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예. 어제 뭐 그 송 부장도 출연해서 해명할 기회도 줬고 경향신문 기자예요. 뭐 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명할 기회를 주고 녹음기 틉니다까지 했는데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써도 되는 기사다라고 하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얘기를 다 쓸 수는 없지만은 써야 될 건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일 겁니다.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청취자 0065님 외에 여러분이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화가 나네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가 이런 문자들 많이 주시고 술 핑계 그만 댔으면 좋겠다. 공직자들. 그 얘기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난 저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나는 이게 지금 일부러 개돼지 막장 정치를 해서 국민들의 길을 꺾으려는 거야. 국민들의 길을 꺾고 국민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저 발언은 일부러 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처음이 아니야. 얼마 전에도 무슨 그쪽 교수가 있대. 유명한 교수인데 그게 강연으로 똑같은 멘트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에 눌리게끔 이 새누리 지지자들의 그러니까 박근혜 그 꼬봉 새끼들의 그 만행에 그냥 이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착한 지식인들이 기가 눌려서 절망하고 포기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가 이제 김근태 의원님 밑에서 일할 때 김근태 의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렇게 막 개돼지같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기가 눌려가지고 피하는 거야. 더러워서 피해. 그 인간은 늘 와갖고 개돼지 짓을 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내가 확 물어보니까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개돼지처럼 행동하면 같이 그냥 들이받아줘야 돼. 그때 막 나는 인간이고 저것들은 개돼지야 이러면서 피해주잖아. 그러면 계속 개돼지 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확 물어버려야 돼. 예. 아닌가? 우상호. 수도권 2,500만 보호 못하는 사드 왜 도입하나? 그렇죠. 이런 식의 발언 아주 좋은 발언이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해야 될 문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못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말해야 할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많은 공방이 있었다.
대체로 밝혀진 것은 사드가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인구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군사적인 실용성이 있냐라는 의문이 커진다며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도입했는데 이 무기가 실제로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왜 도입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다. 사드 군사 실효성 문제와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국가의 갈등 어떻게 관리할지 따져볼 것이라며 또한 사드로 인해 생기는 국론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제적 피해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아셈 회의장이 외교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결정 당사자가 직접 중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란 점에서 이번 아셈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아셈 회의는 빈손 외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야며 전날에 이어 거듭 한중 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했다. 야, 이거 완전히 지금 박근혜를 그냥 궁지로 내몰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정의당 쪽 입장이네요. 미 국방부의 시험 평가국이 사드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반도 검증 안 된 미국 무기 시험장으로 전락했다. 미 국방부의 시험평가국도 사드가 무기 체계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미 국방부의 시험평가국이 이 사드가 무기 체계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나 진짜, 잠깐만요. 쌩얼이 막 나가고 있어. 막 나의 분노가. 릴렉스. 12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따르면 이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평가 시험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 시험평가국은 평가를 주관한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는 발전기 결함으로 인해 사드 체계 자체를 중단하진 않겠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비 유지 부담이 극도로 어떻게 해. 이거 봐.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야. 극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엑스밴더 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시 완성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엑스밴더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는 조기 탐지 경보 기능을 위한 전진 배치 모드 미사일을 유도 요격하는 종말 단계 모드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게 돼 있다. 시험평가국은 이어 기존에 배치된 사드 두 포대는 12년 2월 조건부 군수물자 보급 상태에 머무른 이래 여전히 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상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불완전한 군수물자 보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거 무슨 얘기야? 군수물자 보급에도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 시험평가국은 문제 장비의 재설계, 수정 재평가를 권고하고 전자전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사드 시스템을 지상 실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여부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그럼 지금 잠깐만. 지금 저기 국방부 장관이 사드로 수도권 방어 못한다니까 패트리어트로 수도권을 방어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패트리어트하고 사드를 동시에 운영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여부를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된다. 야! 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인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과도하게 지금 분노를 해서 나 지금 눈이 이번에 이쪽 눈이 안 보이고 있어. 이쪽 눈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예, 이쪽 눈이 지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여. 내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개만 더 박근혜 일당의 만행을 보게 되면 이게 이 혈관이 막혀버릴 것 같아. 자,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말고 중간에 끝내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미안해요. 됐어. 이 부분에 이제 음악이 그래서 이 음악이 나가면 또 저게 걸릴래나? 그래. 이게 또 저기 그 저작권에 걸릴 수 있지. 자, 진정해.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요즘에 좀 상태가 부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한껏 원하는 방송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예, 참 혈육인데 내 동생이 뭐라 그러나 매일 방송 안 한다고 항의를 하더라고. 혈육이 아니야. 우리 주치의 선생님은 어떻게 이 지경으로 방송을 했어? 라고 해놓고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죠? 했더니 방송 쉰다고 나아지겠어? 이러면서 눈빛을 피하고 혈육이라는 것이 매일 방송을 안 한다고 중얼중얼대고 말이에요. 예, 사방의 적들이야. 예, 사방의 적들이 그냥 가득하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청하신 분이 4,300분인데 추천은 3,500분이 하셨군요. 언제나 800명이 추천을 안 해. 800명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녹색 설사가 그냥 한 땀 한 땀 배어있는 바느질 땀 속에 묻어있는 녹색 설사 물을 빼봐야 정신을 차리. 은혜로운 찬송을 들으면서 이러면 안 돼. 자,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600분께 감사를 드리고 추천 안 하고 도망가신 800분 돌아와서 추천하고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과 참지상님과 여비고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흉악해서 참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끔찍한 뉴스들을 살포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끔찍한 뉴스에 절망해서 더 이상 이들에게 단결된 마음으로 맞서지 못하도록 오로지 우리 없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단결하는 거니까 그 단결을 깨기 위해서는 절망 바이러스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시대 때나 일제강점기 때나 이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서 이 지식인들 먼저 알았던 자들이 먼저 절망하고 친일 부역을 하는 그런 아픈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난 과거를 제대로 배웠고 그러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실수에 또 당하지 않을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한 사람이 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배를 타고 외적의 300척과 싸우러 나가는 수군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냐.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다. 왜? 그렇게 물었다면 조용히 목을 그어서 선수에 걸었을 테니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해요. 그런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야. 한 놈만 팬다라는 정신으로 모두가 한 놈만 패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달려들 때 저들이 먼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던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방송은 주일 저녁 일요일 저녁 8시 망치부인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방송 시청하시고요. 제가 내일까지 이 방송 재방송해드린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지난 일요일부터 했던 방송 3가지를 주간 재방송 해드릴게요. 주간 재방송 보고 계시다가 일요일 저녁 8시 알림이가 울리면 그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